사실 정말 최근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경험했던 건 병을 상대로 한 승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시대 때의 혼란이라든지 혹은 구한말의 조선 민중들의 고통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죠.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다시 좀 되짚어 보게 되는 건데,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잘 접합시킨다면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역병,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또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좀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따져보고 돌아보니까 넘기면 나오는 게 사실은 역병이고 전염병이고 죽어왔던 사람들이고, 그 죽어왔던 사람들의 고통이 넘실댔던 게 뭐 구한말에도 그랬고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그랬는데, 역사학자들 중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아주 심각한 어떤 역사학적 화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역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당연히 있었던 것이었고, 조금 미리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난할수록 또 신분이 낮을수록 고통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했구나, 그런 반성의 의미로 오늘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 사연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제가 마음이 좀 걸렸던 건 조선 후기 때 정경세라는 문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정심이라는 아들인데 되게 똘똘했던 아들이죠. 그래서 아주 잘 커서 과거도 탁탁탁 붙어가지고 28살에 문과에 급제를 했고요. 예문관 검열이라는 자리에 올랐으니까 과거 시험 봤던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잘했던 친구예요. 때마침 문제가 뭐냐면, 때마침 이제 합격해서 관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한양에서 두창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창은 마마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연두가 두창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떤 가문의 경사인데,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 놨는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끝에 결국 보냈죠. 그리고 관료가 되고 한 달 만에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시가 남겨져 있는데, 그 시를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애틋하고 나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게 돼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아팠던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태종 이방원이 세종대왕보다 더 아꼈다라고 하는 성령대군도, 혹은 또 세종이 굉장히 아꼈다고 하는 광평대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숙종 얘기하면 인현왕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인현왕후 전에 결혼했었던 인경왕후라는 여성들, 이런 왕실의 아주 높은 지체 높았던 종친들이나 왕비들도 20살 이전에 두창으로 다 죽었고요.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는 자녀들 9 중에서 5명이 4살이 안 돼서 두창으로 죽었으니까, 사실은 곳곳에 이 전염병의 위기, 그 속에서 백신은커녕 제대로 된 방역 시스템 이런 것들도 없었었던 그런 어떤 혼란함과 아픔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조선시대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었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현실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응해서 맞서 싸웠던 흐름들은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치열하게 싸웠었고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펼쳤다는 것은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 어떤 노력에 비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일들은 대기근이라는 형태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개갑대기근,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같은 사건들이 유명한데, 감당이 안 되는 재앙이니까 그냥 대기근이라 불렀는데, 최근에 와서 사료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내용들을 판단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대기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폭발적으로 특히 평범한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나 임진왜란 때 어떤 활동들,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았던 임진장초 같은 기록에도, 전하 지금 전쟁에서는 이기고 있는데 전염병이 돌아와서 이것이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기록들도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난 지 한 3년 정도 됐던 당시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서 통계 자료를 좀 뽑아보게 되면, 실제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사이, 그러니까 충청도랑 전라도, 경상도 일대에 확인된 숫자만 그 정도였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전염병에 걸리면 50%가 치사율이니까 진짜 이제 무시무시했었던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개갑대기근, 그러니까 임진왜란 기때 나타나기도 했고 그 이후에 경신대기근이라든지 혹은 뭐 을병대기근 때도 거의 반복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비극은 뭐냐면 부모가 막 죽거든요. 그럼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리거식하게 되는 거고, 혹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는 실제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죽어 있는 시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먹는 모습들이 보고가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근이다,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최근에 하신 연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때도 다수는 아니더라도 몇몇들이 굉장히 각성하고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이쯤 되면 떠오르는 사람, 허준이 어땠을까? 예, 이제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죠. 실제로 신찬벽온방이라든지 동의보감 같은 중요한 문서들이 어떤 그런 전염병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만들어진 건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또 헌신적인 활동을 했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한테는 되게 당연한 지식이죠.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병원균에 대한 정확한 치료, 백신의 발견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건데 당시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지점까지 못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명이고 한의학과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보를 이뤄냈었던 허준조차도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학 지식까지는 도달을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허준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속상하죠. 왜냐하면 허준조차도 그 당시 온역이라고 불렀거든요. 전염병을 온역이라고 불렀는데 온역의 근원이라는 것은 사기다. 사기가 뭐냐면 죽을 사자를 써서 안 좋은 기운이 올라와서 그것이 퍼지는 것이고, 그 안 좋은 기운이라는 것은 뭐 전쟁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곳이라든지 혹은 잔혹하게 사람이 살해당한 곳에서 피어나는 어떤 그런 기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에서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방역 체제 같은 것들을 위해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꽤 많이 근접하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초로 발병한 사람의 옷을 빨아라. 거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문제 뭐냐? 그 옷을 빨고 나면 그 집안의 사람들한테 병균이 안 전염된다. 그러니까 사기가 옷에 올마 붙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의 몸에 또 그 사람의 몸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파되는 것들에 대해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노력했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어떤 방역 체제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의학 지식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일보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선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여튼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허준이 어느 정도 좀 해봤는데 그 다음 의학자들이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 행정적인 측면에선 정조의 노력이 좀 인상적이에요. 그중에 이제 가장 기록이 남아있는 건 자유전칙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비상 상황에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은 아이들 또 살아남은 백성들을 지켜내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플랜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정조의 자유전칙 같은 경우는 아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제도의 원형 정도로 봐도 좋을 정도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었을 때 부모가 죽어버리면 회생 가능성도 불가능해지고 특히 아이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령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가 사라진 상태에서 친척이 있다라면 그 친척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그 아이의 생존을 도모하게 하고, 만약에 친척도 없고 가족도 다 죽었다고 한다면 국가가 이 아이를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무료 보육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고민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만 속상한 건 뭐냐면 정조가 살아 있었을 당시에는 이런 것이 관철이 됐는데,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정조가 죽고 세도 정치기가 되면서 조선의 정치 체제 자체가 문란해지면서부터는 아무리 위에서 좋은 명령이 내려오고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현실에선 그 돈은 다 관료들이 나눠 갖게 하고 이러면서 거의 버려진 채가 됐다라는 것들. 그래서 조선 말기 때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굉장히 관료 욕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된다. 예산 자체가 내려오면 부정부패로 다 뜯긴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오더가 내려오거든요. 뭐 이렇게 덜 익은 음식을 먹지 말라라든지 상한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이 내려오는데 저작거리에 가보면 누구보다 앞다퉈서 공무원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집어먹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정조사후에 조선 행정 시스템 같은 것들은 많이 붕괴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나름대로 자구책이 필요했고 구원말까지 이제 그 모습이 계속 흘러나오게 계속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중들이 의존했던 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제 구술을 하고 근데 이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힘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무당이 제시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더군다나 무당들의 역할이 뭐냐면 마마신을 달랜다. 즉 두창신, 천연두신을 달래준다라는 얘기인데 달랜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정성을 다할 적에 꼭 하는 행동이 뭐예요? 목욕 재개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이야 매일매일 샤워를 하지만 이때는 목욕 재개를 한다는 건 되게 특별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두창 마마, 즉 천연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마마신을 달래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 당시에 천연두는 겨울에 많이 돌아요. 근데 평소에 목욕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욕 재개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게 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열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목욕 재개를 찬물로 하거든요. 그때 뭐 온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런 무당들의 지침과 정성을 다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사망률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악효과 같은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한말에 오면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의학의 수준도 점점 발전보단 퇴보가 되고 또 조정에서는 뭘 좀 잘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자칭 의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저는 참 기억이 나는 게 메티노블이라는 여성 선교사의 기록인데 어떤 여성분이 실려왔어요. 그분은 이제 전염병 때문에 실려온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한 형태의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하던 과정 속에 뭐 하나 이렇게 딱딱한 짝대기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애기손가락만한 침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의사가 너의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면서 이건 특별한 그 치료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침 18개를 몸에다 직접 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지금의 의학적 상식으로 본다면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패가 진행되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 용한 한의원이 그런 행동을 했고 그게 선교사들이 나중에 수술하다 발견해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공적인 의료 지식과 사적인 어떤 그런 무당 체계 같은 것들이 다 사실은 쓸모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고종이 선택했고 조선왕조가 적극적으로 선택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이죠.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종두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의료 체계들이 보급이 될 수 있었고 사실은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병을 치료하겠다고 하면서 문신이었지만 정약용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보고서를 써서 모아둔다라든지 무엇보다 지석영 같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편견을 깨어나가면서 활동하는 것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러 왔었던 그 수단으로서 의술을 갖고 왔지만 그 수단이 이 조선 민중들의 한과 그리고 지배층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사실은 일단락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구한말에 새로운 병이 나타나요. 그건 이제 콜레라라고 하는 새로운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한 번 병에 이기게 되면서 이젠 체계적인 위생 시설이라든지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의사 양성, 간호사 양성, 여성 어떤 전문 병원 이런 것들이 단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세팅이 되어 나가면서 이 병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만 얘기를 슬쩍 넘어와 보면 우리가 최근에 이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는 가만히 따져보면 질병을 상대로 이겨왔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험은 뭐냐면 어렸었을 때 사실 저의 어린 경험은 아니고 제 아버지 어린 경험인데 소독하잖아요. 이렇게 몸에다 막 약품 뿌리고 이렇게 몸 다 뭐 이렇게 벌레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에 아마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미군이 와서 이렇게 하얀 가루 쫙 뿌리면 그거 해서 막 털고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소위 말하는 그런
전쟁 이후에 방역 시스템이 근대화가 되고, 그러고 나서 60년대, 70년대 때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뭐 옛날 우리 뭐 불주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방 접종 시스템 같은 것들이 워낙 체계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정말 최근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경험했던 건 병을 상대로 한 승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시대 때의 혼란이라든지 혹은 구한말의 조선 민중들의 고통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죠. 이제 와서 우리가 이제 다시 좀 되짚어 보게 되는 건데, 한번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결국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비춰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학자들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허준이나 정조가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이 되게 많잖아요.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든지, 마스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든지, 혹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역량 자체가 병을 대처할 때 강력한 힘으로 발휘가 된다라든지, 또 그중에는 서양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해나가면서 이루어가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터진 거, 또 의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 끝나는 싸움은 존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병 앞에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잘 접합시킨다면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이 얘기만 딱 덧붙이고 얘기를 끝내본다면, 가장 힘들었던 건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유럽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백신은 개발이 됐는데 방역 체제에 대한 불만.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의 루트가 끊기고 이러면서 경제적 곤란 같은 것들이 이미 17세기, 18세기 때부터 등장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역도 잘하고 백신도 개발할 건데, 방역과 백신을 잘 운영하는 상태에서 사회적 경쟁력, 그리고 이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보단 현재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